자, 5.16 군사 정변입니다. 어떤 사람은 5.16을 좋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5.16을 나쁘게 평가합니다. 5.16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5.16 혁명이라고도 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5.16 쿠데타, 5.16 군사 반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박정희만큼 우리나라에서 평가가 좋고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것을 좀 절충해서 쿠데타나 혁명 이런 표현 안 쓰고 군사 정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5.16 군사 정변.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알고 있고, 우리가 앞서 4.19 혁명 배웠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섰죠. 근데 1년 만에 5월 16일 날 기해서 군사 정변이 터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박정희가 등장하죠. 저 멀리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탱크를 몰고 별 몇 개, 별 2개짜리, 별 2개를 소장이란 계급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 교과서에서는 5.16 군사 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사진이에요. 별 2개의 박정희 소장의 모습이고, 이 사람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경호실장 하다가 박정희랑 함께 총에 맞아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0월 26일 날 죽게 되는 사람이 차지철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군대를 이끌고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혁명 공약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선거 공약해서 뭐 약속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은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왜 일으켰냐면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첫 번째 반공, 공산주의 때려잡겠다. 한마디로 빨강이들 잡겠다. 그리고 경제개발, 배 불려주겠다. 지금 너무 배고프지 않느냐? 꼬르륵 소리 나지? 배불러주겠다. 그리고 모든 거 이런 거 다 해결하고 나서는 민간인들한테 권력을 이양 넘겨주겠다. 우리 군인이 끝까지 권력을 잡고 욕심나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잘 들어봐. 우리 욕심나서 권력 찾은 게 아니라 이런 거 해결하고 나서 민간인한테 권력을 돌려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혁명 공약 실제로는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반공을 국시의 제1의 의로 삼는다. 반공,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 한마디로 빨강이들 적대시하는 것을 국가 정책의 최고로 뽑는데, 야, 1조가 반공이야. 반공. 4조 자주 경제 재건. 한마디로 경제 개발해서 배불려 주겠다. 그리고 이런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이양 넘겨주겠다. 6조를 그대로 실현했으면 진짜 5.16은 혁명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죠. 본인이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출마를 해서 권력을 승계를 하죠. 그래서 말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반공을 제일 첫 번째로 잡았잖아요. 그 이유가 박정희가 5.16 일으켰을 때 미국이 주시합니다. 야, 미국이 들을 거 아니야. 야, 박정희라 사람이 5.16 일으켰대요. 어떤 놈인데 알아봤더니 박정희의 이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원래 사회주의자였어요. 속된 말로 빨강이었어. 박정희도. 왜 그러냐면 박정희 형이 빨강이 활동하다가 폭동을 일으켰다가 사형을 받아서 죽거든요. 그래서 형의 영향인지 몰라도 박정희도 한때는 사회주의자 빨강이었다. 그래서 군부 내에서 박정희도 빨간색 군인이었는데 그걸 색출을 하거든. 여수순천 반란 사건 들어봤죠? 여수순천 11.9 사건. 거기에 마찬가지로 박정희도 군대 내에 좌익 세력, 사회주의자였는데 거기서 노선을 바꾸죠. 파란색으로 전향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박정희가 스스로도 이게 좀 걸렸나 봐. 본인이 사회주의 경력이 있는 거.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도 그랬고 미국을 의식해가지고 의식을 해서 반공을 넘버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은 그 당시 너무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을 의식하면서 반공, 그리고 국민을 의식하면서 경제개발 해주겠다. 그리고 끝나면 민간인한테 권력을 넘겨주겠다 라고 하면서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통령 되지 않아요. 군정을 실시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말 그대로 국가를 재건, 다시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최고회의 의장, 회의니까 여기 짱을 의장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박정희가 취임을 하고 박정희가 개혁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정치활동 금지시켜요. 야, 기존의 정치인들 니들 쓰레기니까 꺼져.
그래서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언론 통제, 야 찍소리 하지 마라, 시킨 대로 해 라고 언론을 통제하고 통일운동을 탄압합니다. 야 뭐 남북 통일? 지금은 경제개발이 우선이야, 통일은 나중으로 미뤄 하면서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부패한 공직자들, 쓰레기들이죠, 폭력배들 처벌합니다. 이게 그 당시 사진인데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 해. 이정재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 깡패인데 아주 유명한 깡패예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총을 든 군인들로 하여금 이런 정치 깡패들, 쓰레기들을 시내에 이렇게 행진을 시키면서 보여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부패 공직자나 폭력배를 처벌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농민과 어민들 부채 있죠,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안정을 도모하면서 사람들이 군인이 총칼 들고 일어났다 그러는데 좀 눈초리로 볼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했던 것이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줄여서 중정이라고 해요. 영화 남산의 부장들 있죠? 남산의 부장들이 나오는 부장이 중앙정보부인데 현재도 있어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은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중앙정보부, 여기에 짱을 중앙정보부장이라고 그러는데 역할은 정보 수집이에요. 몰래 정보를 수집해. 국내 정보나 북한의 정보. 그리고 비판 세력. 예를 들어서 박정희한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뒤를 몰래 캡니다. 몰래 뒷조사해가지고 약점을 잡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조직이 중앙정보부고, 박정희 시대 내내 최고의 권력기관이 이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래서 1대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이에요. 이 김종필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박정희랑 웃고 있죠. 둘이 친척입니다. 박정희의 조카랑 결혼한 사람이 김종필이야. 한마디로 박정희의 조카 사위, 박정희의 조카랑 결혼한 김종필. 둘이 아주 끈끈한 관계이고, 참고로 김종필은 저기 충청도에 가면 K고, 공주고라고 있습니다. 박찬호 아나요? 프로 야구 선수 박찬호, 메이저리그에서 호령했었던 박찬호가요 K고 출신이거든. 그래서 K고 하면은, 공주고 하면은 박찬호도 유명하지만 요 김종필 어마무시합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하면서 권력의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 이 김종필이에요. 박정희의 오른팔입니다. 이 웃음 보세요. 웃음 자체가 넌 나의 오른팔이야 라고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것이 김종필이고, 박정희가 이걸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야? 우리 장면 정권 때 의원 내각제로 바꾼 거 기억납니까? 의원 내각제에 의해서 여기서는 총리가 권력을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면이 총리가 돼서 장면 정권이라 불렀고, 현재 헌법대로라면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더라도 의원 내각제로 헌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는 총리하기 싫거든. 총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하고 싶거든. 그래서 박정희가 헌법을 고칩니다. 이것이 5차 개헌이고, 의원 내각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의원 내각제에서 뭘로 바꾸냐면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직선제, 나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해가지고 직선제로 바꾸고 4년 한 번 임기고 중임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이라는 창당을 합니다. 줄여서 공화당이라고 하는데, 공화당 하면 무조건 박정희 정당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혁명 공약에서 뭘 어긴 거예요? 6조를 어긴 거죠. 양심적인 정치인들한테 정권을 이양한다고 했는데 넘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넘겼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박정희가 셀프로 승진하고서 군복을 벗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민간이 돼가지고 양심적인 정치인한테 권력을 넘겨줄게요 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이 나밖에 없네 하고 본인이 그 권력을 승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하고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고 정당 만들고 출마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에 그 장면 정권에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과 박정희가 대통령 자리를 두고서 싸웁니다. 차이점은 이때는 대통령제였던 거죠. 근데 박정희가 간신히 윤보선을 이겼어요. 사람들이 군인 출신이고 총칼로 나라를 뺏었지만 박정희가 아까 좀 신선한 이미지가 있었잖아. 한번 기회를 줘보자 해가지고 윤보선보단 박정희한테 약간 표를 더 줬어요. 간신히 이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첫 번째 대통령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박정희가 신경 썼던 게 뭐였어? 반공이 넘버원이고 두 번째가 경제개발이죠.
왜? 박정희는 대통령 계속하고 싶거든. 그럼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거든. 직선제니까. 그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배불러 주는 거. 경제개발 통해서 자기 배 따뜻하게 해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박정희가 경제개발에 목숨을 겁니다. 그럼 박정희가 경제개발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망하고 우리는 광복을 차지했죠.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 완전히 적대적이 돼버렸어. 서로 교류가 없었어. 일본이 돌아가면서 서로 쌩까고 우리를 식민 지배했었던 새끼들, 우리의 식민 지배 받았던 새끼들 해가지고 서로 으르렁 대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심지어 이승만 때는 우리 월드컵 축구 있죠. 홈 앤 어웨이 방식이거든.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한 번은 일본에서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새끼들 꼴 보기 싫다고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못하게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부러 한번 일본 애들 불러서 축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만 2번 축구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안 좋았고 국가 교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상화합니다. 누구 때? 박정희 때. 이것을 한일협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외우기도 편하게 1965년 그래서 박정희 입장에서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의 목적이었어. 근데 또 형님이 어떤 미국이 시키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야. 여기 중국 빨강이, 러시아 빨강이, 그때는 소련이었죠. 북한 빨강이, 온통 빨강이 소굴이거든. 근데 우리 파랑이 형님은 미국이고, 요 남쪽 동생 파랑이, 일본 파랑이. 근데 저기 빨강이들 같은 경우 서로 막 사이가 졸라 좋거든. 야, 너 빨갛다, 더 빨개졌네, 졸라 멋있다, 야, 이러고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이가 이상해. 요렇게 관계가 좋거든. 근데 이 둘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거든. 한국과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 꼬맹이 우리 동생 둘이 있는데 이 새끼들 왜 맨날 싸우기만 해. 그래서 박정희가 권력을 잡고 나서 야, 박정희, 너 미국 일본하고 손잡어. 한국 너 일본하고 손잡어. 그래서 둘이 관계 개선할 것을 미국이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손잡아야지 파랭이들끼리 서로 손잡고 빨강이들하고 대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둘이 사이가 안 좋던 것을 야, 서로 뽀뽀해, 껴안어, 서로 뽀뽀 하면서 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교를 정상화할 것을 미국이 요구를 합니다. 박정희 입장에서도 돈도 벌어야 되고 돈도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도 얻어야 되고 또 형님이 시키니까 하죠. 또 무엇보다 박정희가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청와대에서 가끔은 이제 일본 군복 입고 박정희가 막 전신 거울에 이렇게 막 가오 잡고 그랬었대. 박정희가 만주군 출신이거든. 만주에서 옛날에 여기서 일본군 장교로서 활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박정희는 일본을 좀 좋아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정희가 믿을 만한 애를 협상 대표로 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 아까 봤었던 김종필을 보냅니다. 아까 기억납니까? 김종필 초대 중앙정보부장이랑 공주고등학교 출신 김종필. 그래서 일본의 오히라,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에요. 김종필과 오히라가 회담을 합니다. 요게 그 모습이에요. 젊었을 때 김종필, 그 다음에 오히라. 둘이 막 쇼부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국교를 재개할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하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물건을 우리나라 막 팔 수 있었거든.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뭐 게임, 닌텐도 이런 걸 막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회담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메모를 작성을 해요. 어떤 식으로 체결할 건지 메모를 작성했는데 이 메모를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문제가 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본이 36년간 식민 지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과가 없어. 배상도 없어. 포함이 안 돼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이 협정 체결하면서 사과도 필요 없고 배상도 필요 없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사과 없이 끝나는 것이 또 있거든. 그리고 약탈된 우리 문화재 있죠. 이런 것도 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 한마디로 돈을 꿔주고 주고 이런 내용은 있는데 사과도 없고 배상도 없고 우리 문화재도 반환 안 하고 이런 굴욕적인 내용이 이 메모에 있는 것을 알려진 거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듣은 누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위가 벌어져요. 6.3 시위. 굴욕이다. 한일회담 반대한다. 어떻게 돈 몇 푼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느냐. 어떻게 36년간 식민 지배랑 배상도 없고 사과도 없고 심지어 우리 문화재, 우리 뭐 위안부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도 안 하고 돈 몇 푼에 자존심을 팔아넘기느냐 하고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냥 굴욕적인 한일 회담이라 해가지고 반대 시위를 하는데 이것을 6.3 시위라고 합니다.
근데 박정희 입장에서 이거 빨리 관철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계엄 때립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휴교령, 야 대학생들 너네 학교 나오지 마, 시끄러워. 학교 나오지 말고 군인 풀어서 쫙 꾹 눌러버려. 깝치지 말고 찍소리하지 말어.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을 합니다. 그래놓고 민주공화당 여당 의원들만 오케이 해가지고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 국교 정상화예요. 보세요. 이게 한일협정이고 본 내용이고 이게 부수적인 조약인데 이런 내용이야. 1910년 8월 22일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약은 이미 무효다. 그러니까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다 무효라는 거야.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서 무상 공짜로 3억 달러를 준대. 유상은 빌려주는 거야. 2억 달러는 빌려줄게. 그 3억은 그냥 공짜로 줄게.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야 조선 너네 독립했다며? 왜 독립했는지 모르겠지만 축하해. 식민지배? 나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유상. 그리고 2억은 갚어. 3억은 공짜로 줄게. 라고 이렇게 5억 달러를 빌려주거나 주거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청구권에 관해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거야. 너네 지금 3억, 2억 이렇게 꿔주거나 주는데 이거 이후로 너네 이제 추가로 뭐 달라 하면 안 돼. 너네 수준 있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찍소리 하지 마. 라고 명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이 난리가 났어. 이것이 6.3 시위. 어떻게 돈 몇 푼에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빼앗긴 거, 우리 몸과 마음, 정신, 문화재 이런 거 돌려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걸 팔아넘기느냐 라고 엄청나게 저항한 것이 6.3 시위입니다. 체결은 됐어. 그래도 끝내 박정희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고 약탈 문화재 돌려주지도 않았고 독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 특히 독도 문제가 되게 시끄러웠대. 일본이 독도가 지네 땅을 막 우기니까 이거 협상에 나섰던 여기 아까 김종필 있죠. 김종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독도를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지금 일본으로부터 돈을 꼬아야 되는 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꾸 일본 새끼들이 독도를 지네 거라 우긴다. 그럴 바에는 독도에다가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라고 독도 폭파 발언을 합니다. 이때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럴 정도로 한일협정을 잘 해결하고 싶은 의욕도 있었고, 그래 독도를 폭파시킨다? 약간 좀 의아하죠. 그래서 독도 폭파 발언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징병, 징용, 일본군 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린 거야. 당장에 돈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 6.3 시위. 이게 6.3 시위 모습이에요.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이드냐? 민족적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요? 박정희가 독재하거든요 나중에.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야 서양식 민주주의는 우리 몸에 맞지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 우리 민족에 맞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해야 돼 라고 밀어붙였거든.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야 이런 굴욕적인 회담이 이런 것이 민족을 위한 민족적 민족주의냐? 그렇다면 나 민족적 민족주의 안 할래 라고 해가지고 여기 민족적 민주주의를 뭐 죽인다라고 해가지고 관두고 있죠. 퍼포먼스야, 액션이야.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박정희 네가 말한 민족적 민주주의가 이런 거라면은 나 저항할래 라고 6월 3일을 기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저항을 하는데 이것을 6.3 시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6.3 시위 때 끌려가서 재판받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사람 누구 같아요? 눈치챘죠?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고려대학교 다닐 때 6.3 시위에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재판받은, 그리고 감옥을 간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하면 6.3 시위가 선생님은 떠올라요. 그래서 어쨌든 한일협정 결과, 아까 일본으로부터 돈을 꼬기도 하고 받기도 했죠. 그래서 한일협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을 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마련했냐면 베트남에 우리 군대를 파병합니다. 파병이라는 말은 군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10년 정도 보냈는데 미국이 요청을 해옵니다. 베트남이 어디인지 아나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아래쪽에 여기 베트남이 있거든. 대충 그린 건데 이렇게 쪼개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졌는데 북쪽은 빨강이,
남쪽은 파랭이었거든. 북베트남이 빨강인데 얘네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어. 그래서 파랑이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응애 응애 형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여기 저 멀리 있던 우리 파란색 큰형님, 미국이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 우리 애기 울고 있네 해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북쪽에 북베트남 애들이 졸라 게릴라전 펼치면서 졸라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우리 둘째 동생 너도 도와줘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전투병을 보냈어요. 비전투병은 총 들지 않은 군대 있죠. 의료진 같은 경우, 뭐 보건 같은 거, 건축 이런 애들만 보냈는데 나중에는 전투병, 총 들고 싸우는 전투병까지 파병을 합니다. 그럼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단지 형님이 보낸다고 해서 보내나? 아니죠. 그래서 브라운 각서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브라운은 면도기 이름이 아니에요. 브라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미국 대사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외교관 중에 대사관이 있죠. 거기에 일한 사람을 대사라 그러는데 미 대사 브라운과 각서,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트남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주면 대가로 우리 군대를 현대화시켜주겠대요. 그리고 경제 개발을 위한 기술과 차관, 돈을 제공해주겠대. 그러니까 여기 돈 주잖아. 그리고 군대 돈 안 들이고 현대화되잖아. 그래서 뭐 기술도 주지. 그래서 경제 개발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긴 했어요. 이것이 그 약속 브라운 각서입니다. 면도기 이름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참고로 한국군 현대화랑 관련시여서 쌤 항상 요 M56, M56이라고도 하고 M16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중에 가면 장난감 가게 총 있어요. 비비탄 총. 거기에 거의 대다수가 M16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후방 전방은 우리나라 기술을 만든 K 시리즈 총을 쓰고 있는데 후방에는 M56 쓰고 있어요. 선생님도 요거 군대가 써봤는데 졸라 멋있어. 그리고 졸라 정확해. 여러분 잘 모르죠? 총이 직선으로 나갈 것 같죠? 총알이. 아니에요. 총알이 보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총알이 위아래 이렇게 흔들려서 가요. 그래서 위아래를 약간 조종해가지고 맞춰야지 표적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흔들려서 간다라는 거. 그리고 총이 그대로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위아래로 흔들리지만 총이 뺑글뺑글 돌아요. 그래서 총 그 구멍을 보면은 동그랗게 팽이처럼 이렇게 홈이 나 있어.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뺑글뺑글 도는데 맞을 때는 총알이 장화국이 하나지만 뒤쪽은 다 이게 뺑글뺑글 돌기 때문에 뒷머리에 다 허물어져 있어. 살상력이 아주 좋은 총. M16 아직까지 쓸 정도로 졸라 좋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 참전 조건으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준 총이에요. 아직도 쓰고 있어. 자, 어때요? 미국 도와줬죠. 형님 도와줬죠. 그래서 형과 동생 관계가 아주 좋아졌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외화 달러가 들어와요. 미국 애들이 주잖아. 특히 갔었던 우리 군대 군인들이 월급을 모아서 우리 고향에다가 달러를 보내줘요. 그래서 외화가 들어왔고 해외 베트남 뽀개고 베트남 다시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수많은 우리 군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참고로 선생님 아버지도 요때 군인이었었거든요. 선생님 아버지가 68년부터 직업 군인 했었거든. 30년 군생활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해군이었는데 원하면은 베트남에 갈 수 있었대. 갔었으면 우리 아버지 죽었을지도 몰라. 그럼 나 태어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고엽제 피해가 있습니다. 고엽제가 아주 고농축의 농약이라고 보면 돼요. 베트남이 쌤도 가봤지만 이번 겨울에 갔었거든요. 완전히 정글이야 정글. 녹색 풀이 우거져가지고 시야가 안 보여. 근데 베트남 애들이죠. 베트공이라 그러는데 이 베트공 애들은 게릴라전에 능해. 자기들 지형 지물이 익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땅에서 점프를 뛰더니 총으로 드르륵 갈기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드르륵 갈기고 부비트랙 같은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 애들을 막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숲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개발한 것이 고엽제. 그래서 여기 막 숲에 우겨져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아래에 농약 막 살포를 해가지고 이 숲을 정글을 이렇게 녹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녹이는 거야. 고농축 농약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 위에서 막 뿌렸는데 문제는 여기 정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군도 있었거든. 근데 국군 애들아 위에로도 막 이 고농축에 고엽제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뭔지도 몰랐지. 이게 뭐냐 미끄덩거린다 해가지고 막 몸에 발랐더니 모기들이 안 와. 오히려 모기들이 도망가. 씨발 이거 시원하고 졸라 좋은데 하고 막 발랐지. 문제가 생겼네. 시간이 지나고 이 군인들 몸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는 여기서 태어난 아들들 있죠. 자식들이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고엽제가 고농축 농약인데 이게 그 당사자인 군인들한테도 피해가 있었고 요 2세들 이 자식들한테 유전적으로 변형이 생겨서 기형아가 태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엽제 문제가 아직까지 심각하고 요거 배상하라고 여기 베트남에 갔던 군인들이 이렇게 시위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에 혼혈인이 태어나 이때 국군 애들이 상당히 젊은 애들이 갔을 거 아니야. 혈기왕성할 때 아니야. 그래서 베트남 거기 여성들이 상당히 이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갔던 군인이 가서 살면 상관없는데 아기는 낳고 도망쳐 버렸어. 그러니까 베트남 거기 미망이라고 그러죠. 여자랑 아기랑 이렇게 살면서 아빠를 그리워하는 인터뷰 장면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라이따이안 문제라고 해. 라이따이안이 이제 베트남어인데 적국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베트남 입장에서 적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식, 적국의 자식, 라이따이안이라 해가지고 베트남 나라에서도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엄마는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남편은 도망갔지. 자식은 태어났는데 혼혈인데 베트남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라이따이안 적국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도망쳐 다녀. 이미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또 다른 자식을 낳은 거야. 결혼해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해버렸죠. 그래서 라이따이안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교직 경력이 지금 22년 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22년 전에 선생님 신규 교사 때 수업을 하는데 앞에가 약간 베트남 애처럼 생겼어. 그래서 선생님 농담으로 라이따이안 했더니 진짜 걔 아빠가 베트남 사람이네. 걔가 베트남의 이제 혼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순간 막 말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라이따이안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혈이란 표현을 잘 안 쓰죠. 다문화 흔해졌죠. 선생님도 다문화 같아. 선생님이 일본 가서 스시 먹으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바나나도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짜장면 짬뽕 먹으면 역시 오줌 쌉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중국인의 피와 일본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새는 다문화 혼혈 흔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다국적 사회입니다. 자, 그럼 라이따이안 문제가 있고 또 베트남 민간인들을 많이 학살을 했어요. 어떤 마을을 들어갔는데 어떤 소녀가 울고 있어. 애기야 왜 울고니 일로 와 했더니 손에 이렇게 뭘 쥐어줘. 뭔가 봤더니 수류탄이야. 빵! 어린 아기인지만 알았더니 걔네들 이용해서 총격을 가하거나 수류탄을 터뜨린단 말이야. 이러니 한번 겪으면 우리 국군들 마을 들어가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족족 남녀노소 불구하고 학살해서 총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민간인 학살 문제가 꽤 문제가 되었고 선생님 이번 겨울에 베트남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물어봤어. 야, 너희들은 우리가 민간인 학살했는데 밉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대. 어차피 베트남이 미국하고 한국한테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승전국의 아량으로 너희들 나쁜 짓 한 거 눈 감아 줄게 라는 뉘앙스로 괜찮다라고 하더라고. 이 전쟁,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이 이겼거든요. 미국이 패한 유일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그래서 국공장병 피해, 고엽제 문제, 라이따이안, 민간인 학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를 떠나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재밌었어요 이쪽이. 자, 문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로 자금을 마련했죠. 베트남 전쟁 파견해서 자금 마련했죠. 그리고 경제 개발을 막 해. 그래서 성과도 쑥쑥쑥 눈에 보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아까 5대 선거로 한번 출마했죠. 두 번째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두 번째 출마가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헌법 개정한 거 보세요. 대통령을 국민의 선택을 받고 4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중임 근거에 의해서 박정희가 두 번째로 대통령이 출마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일단 후보는 같아. 윤무성과 박정희 리턴 매치예요. 두 번째 붙었는데 이때 박정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왜? 이때는 약간 반신반의했거든. 꽤 신선한데 한번 믿어볼까 했는데 한번 믿고 맡겼더니 경제 개발하면서 눈에 보이게 경제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박정희 괜찮은데? 그래서 윤보선을 압도하면서 박정희가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욕심을 부리는 거야. 현재 헌법으로는 두 번까지밖에 못하죠.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거야. 마치 누구처럼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래서 박정희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립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으면 박정희 대통령 내가 봤을 때 역대급 대통령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대통령이란 자리, 권력이란 자리 한번 욕심을 부려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한번 잡은 권력을 놓기가 싫었나 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먼저 조작합니다. 뭘 조작하냐면 동백림 사건을 조작을 해요. 독일 있죠. 독일이 둘로 쪼개졌어.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나서 독일을 둘로 쪼갭니다. 강대국들이. 그래서 서쪽에 서독과 동쪽에 동독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서독은 좀 파랑이 애들, 자유민주주의 애들이 관리했었고 동쪽은 사회주의 애들, 빨강이 애들이. 근데 문제는 베를린이 또 여기 있었고. 근데 동베를린 사건 뭐냐면 동베를린. 우리나라 이때 독일이 좀 경제 개발도 성장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경제를 엄청나게 성장시켜요.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독일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독일로 유학을 갔어. 지금이야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가지만 그 당시 때는 독일로도 많이 갔어요. 선생님은 제2외국어 독일어 배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일본어나 중국어 배우죠. 하지만 선생님 때는 거의 독일어 아니면 프랑스어 배웠는데 그럴 정도로 제2외국어가 독일어일 정도로 독일로 가는 게 인기였었고 독일이 경제 대국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갔는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얘네를 이용해 먹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 동독에 있는 베를린, 동베를린으로 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야, 여기가 동베를린이래. 빨간색,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 우리 동포들. 북한에도 있으니까 여기 왔다 갔다 했어. 밥도 먹고, 서로 게임도 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하고,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순수하게 어떤 교류의 목적으로, 밥 한번 얻어먹을 목적으로. 근데 이것이 박정희 레이더에 걸린 거야. 중앙정보부 레이더에 걸린 거지. 그래서 야, 이 새끼들 봐라. 빨간색 넘어갔네. 동베를린. 동백림이 동베를린이에요. 그래서 동베를린 사건이라고도 하고 동백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넘어간 요 대학 교수들이나 요 유학생들 있죠. 얘네들을 간첩으로 몹니다. 단순히 넘어갔었던 이유만으로 북한과 소통을 하고 간첩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얘네들 잡아다가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사건을 동백림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학 간 애들을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운 사건. 그리고 때마침 북한이 도발을 해와. 이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요. 이 새끼들이 이제 휴전선이죠. 휴전선을 넘어서 들어왔어. 1.21 사태라고 해가지고 68년도 1월 21일 날 넘어옵니다.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이 넘어왔어. 어떻게 넘어왔는데 문제는 청와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코앞까지, 요 앞에 산인데 여기까지 31명이 들이닥친 거야. 다행히 여기서 끌려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2명은 북한으로 도망가고 나머지 죽임 당하고 딱 1명 살아남았어. 그래서 31명 중에 2명 돌아가고 그 다음에 1명 생포당하고 28명은 죽여버렸어요. 1명 딱 살아남았는데 요 새끼 이름이 뭐냐면 김신조예요. 그래서 요 121 사태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휴전선을 넘어서 청와대 인근까지 와서 박정희를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총격전 도중에 1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거나 돌아간 사건. 이 사건을 121 사태라고도 하고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 새끼 이름이 김신조거든. 그래서 이 새끼 자꾸 물어봤지. 야, 니들 왜 넘어왔어? 왜 깝쳤어?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얘네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박정희 목 따러 왔대. 한마디로 죽이러 왔다 이거야. 이 사람이 김신조예요. 체포의 모습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기분이 좋았을까? 뭐 내 목 따러 왔다고? 졸라 시원한데 화끈한 새끼를 졸라 멋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박정희가 아주 대노 흥분하면서 개거품 물고 개새끼들하고서 보복하려고 부대를 하나 만들죠. 눈치챘죠. 영화도 있죠. 실미도 부대. 김일성 모가지 따른 부대. 그래서 실미도 부대를 만들어서 보복을 하려고 했었죠. 이 사건을 김신조 사건이라고 해요. 참고로 요 김신조 씨는 언제 죽었냐면 올해 죽었어요. 2025년 올해 죽었어. 마지막에 목사님 하다가 죽습니다. 신앙인 목사님 하다가 본인이 죽었어. 근데 이 김신조 사건이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간첩들이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져 있대. 야, 니 민증 까봐. 너 빨갱이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도 전쟁터에 여차하면 끌고 가기 위해서 과목 중에 교련이란 과목을 만들어요. 학생을 군사훈련시키기 위한 교련.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도 또 군대 한번 또 가야 돼. 예비군이라 해가지고 예비군이 이때 창설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미 예비군 마쳤지만 욕 나왔습니다. 이게 다 김신조 때문이고, 나보다 더 욕 나오는 사람들이 현역 군인들. 그 당시 때 군인들의 당장 내일이 퇴임이야. 저녁이라고 그러죠. 군대 마치고 집에 갈 날짜 했는데 갑자기 김신조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전역을 유예시킵니다. 그래서 군복무가 더 늘어나서 갑자기 욕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 당시 군대가 30개월이었었대. 근데 김신조 사건 때문에 36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김신조 욕한 사람들 무지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김신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푸에블로 사건이라고, 이게 미국 배야. 미국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죠. 북한을 염탐하고 있었나 봐. 동해안에서 북한을 염탐하다가 북한이 이걸 눈치챘어. 그래서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서로 총격전이 벌어져요. 이 와중에 83명의 군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미군이죠. 한 명이 죽었어. 그리고 82명의 군인들을 끌고 갔어. 이것이 미국 군인이죠. 그래서 82명의 군인을 1년 정도 북한에 데리고 있다가 미국한테 돌려줘요. 그리고 이 푸에블로 오는 배는 아직도 평양에 전시되어 있고 북한 사람들한테 자랑하죠. 요 배가 우리 북조선이 미제 새끼들을 족치고 싸다기 치고 빼앗은 배야. 쩔지 않아? 하면서 이 푸에블로가 아직도 북한의 평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울진 삼척은 굳이 지도로 그리면은 여기 동해안 쪽에 있어요. 강릉 부근에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북한이 무장공비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한 120여 명 쳐들어오거든요. 총격전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문제는 분위기가 어때요? 아주 따끈따끈하게 화사하고 좋습니까? 아니죠. 으르렁 되죠. 그래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으르렁 되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간첩 조작하죠. 북한 새끼들 때마침 깝치죠. 요때 박정희가 본색을 드러내죠. 무슨 본색? 나 대통령 더 하고 싶어. 분위기가 아주 날 도와주네. 그래서 박정희가 6차 개헌을 추진을 합니다. 삼선 개헌이라고 해요. 눈치챘죠? 삼선 짜장, 삼선 짬뽕 그게 아니에요. 삼선, 대통령을 몇 번까지 할 수 있게? 3번까지 할 수 있게. 현행헌법은 어때요? 대통령 중임 2번까지밖에 못하죠. 그래서 2번째 출마해서 당선되었잖아.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헌법을 바꾸면 되죠. 그래서 6차 개헌, 삼선 개헌을 추진을 합니다. 명분은 이거야.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박정희 내 모가지 따라오는 새끼들도 있고 미국 배도 납치당하고 그리고 강원도 쪽으로 간첩들이 들이닥친다. 안보를 위해서는 내가 한 번 더 해야 된다. 적임자는 군인 출신 나 박정희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개발 시작했는데 봤지? 일본하고 경제개발 위해서 돈 꼬는 거 봤지? 야 미국하고 협조해가지고 베트남 보내서 돈 꼬는 거 봤지? 야 경제개발 내가 시작했어. 마무리를 내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국가 안보랑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본인이 3번째까지 하겠다라고 헌법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3번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을 합니다. 당연히 야당은 반대를 했겠죠. 국민도 반대를 합니다. 야, 너 더 하려고 그러냐? 너 이승만 꼴 나오고 싶어? 안 돼. 2번까지만 해. 그래서 야당과 국민들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켜요. 별의별 편법을 탔습니다. 시간상 생략. 그래서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이 369 1969년에 삼선 개헌이 통과가 돼서 박정희가 몇 번째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3번째 선거에 드디어 또 나옵니다. 이것이 그 역대급 선거인 행운의 7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박정희랑 라이벌이 바뀌었어. 김대중으로 바뀝니다. 앞서 윤보선 2번 붙었죠. 이때는 박정희가 간신히 이겼지만 이때는 압도적으로 이겼잖아. 그러니까 윤보선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신민당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역사의 처음 이름을 박는 김대중입니다. 눈치챘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이에요. 원래 신민당 내에서 예선전을 치렀어요. 김대중하고 누가 붙었냐면 김영삼이라고 있어요. 역시 눈치챘죠? 훗날 역시 대통령 하죠.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땐 같은 당이었어. 신민당.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4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40대 기순을 내놓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붙었는데 이때는 김대중이 이겼어요. 김영삼도 쿨하게 김대중 밀어줬어. 야, 한번 이번엔 네가 해봐. 해가지고 김대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40대 젊음을 무기로 40대 기술론이라 그래요. 40대 젊음을 무기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죠. 박정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요때 이 선거가 훗날 김대중을 힘들게 할지는 몰랐죠. 이때 나왔는데 이게 젊었을 때 김대중 모습이고 졸라 잘생겼어요. 아니다, 졸라 잘생긴 건 아니고 말을 졸라 잘해. 역대 국회의원 중에, 역대 정치인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거야. 연설 잘하기로. 그래서 김대중이 연설 졸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붙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박정희도 역시 선거 유세하고 와이프였던 유경수 여사죠. 수많은 사람들 있죠. 김대중 연설할 때요.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난 이 사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 여기다 수류탄 까면 몇 명이나 죽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하도 빼곡히 있어서. 이때는 뭐 SNS, 뭐 인터넷 그런 거 전혀 없잖아. TV도 거의 안 되던 시절이에요. 직접 보는 게 거의 다였는데 라디오는 됐어. 그래서 박정희 한번 보려고, 김대중 한번 보려고, 특히 떠오르는 새별 김대중의 연설을 한번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었습니다. 여기 수류탄 깨면 한 몇백 명 죽을 것 같아.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 당시에 연설이 영상으로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말 졸라 잘해요. 그래서 둘이 한바탕 붙습니다. 이것이 그 역대급 선거인 7대 대통령 선거예요. 박정희는 얘기하죠. 국민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북한 새끼들 깝치는데 이거 저밖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제개발 효과 봤죠? 지금 쌀밥 먹었죠? 저 때문이에요. 제가 경제개발 마무리할 수 있게 딱 한 번만, 더도 안 할게요. 딱 세 번째까지만 하고 그만둘 테니까, 딱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김대중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입니다. 박정희, 내가 레이더 돌려봤더니 박정희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더 한다라고 호소하지만 분명히 박정희 더 하려고 헌법을 뜯어 고칠 겁니다. 내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박정희 이미 헌법을 바꿔서 영원히 대통령 하려고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눈치챘죠? 김대중의 말이 맞았어요. 박정희는 대통령을 더 하고 싶어서 헌법을 다음 단원인데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영원히 대통령 할 수 있도록 뜯어 고치죠. 김대중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미 이때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박정희,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가 세 번째 당선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김대중한테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랑 김대중의 라이벌 구도가 요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박정희는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합니다. 왜? 자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젊었을 때 김대중 요때부터 등장을 해서 뒤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 김대중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등장, 여기서부터인데 아주 임팩트 있었던 등장 모습이고, 요때부터 박정희랑 김대중의 악연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거 안 한 것 같은데요.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아까 얘기해줬죠. 파병 조건으로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시켜준다. M56을 준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과 혜택을 준다. 원조와 차관, 돈을 꿔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브라운 각서.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본 거. 요게 좀 편집하는데 안 좋군요. 자, 너희들은 잠깐 딸려 나가는구나. 자, 볼게요. 일로 가 있고, 너도 일로 가 있고, 너도 일로 가 있고, 너도 절로 가 있고. 음에. 붙어 있군요. 자, 김대중도 절로 가 있고, 박정희도 너도 절로 가 있고.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박정희 군정이라고 합니다. 군인 정치, 대통령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4.19 혁명이 끝나고 5.1 군사정변이 딱 1년 만에 터지죠. 그래서 박정희랑 6.4 8기생들이 주도했어요. 8기의 대표가 아까 얘기했었던
김종필, 박정희의 오른팔 역할이고 박정희의 조카랑 결혼했던 김종필 끝까지 같이 합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에서 혁명 공약 발표했었죠. 나 이런 거 지켜줄게요. 공약 발표합니다. 넘버원이 반공, 빨강이들 때려잡겠다. 왜? 본인이 빨강이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잘 보이게 된다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경제 개발해주겠다. 그리고 이런 거 어느 정도 하면 민간인한테 권력을 넘기겠다. 하지만 넘기진 않고 본인이 받았죠. 그리고 국가 재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고위원회 의장으로 박정희가 되었고, 중앙정보부 신설 강조했었죠. 중정이라고 했었고, 초대 부장이 김종필이고 마지막 부장이 김재규예요. 왜 마지막에서 끝나면 이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인데 박정희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거든. 그것을 11.6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중앙정보부장한테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현재 국가정보원으로 계승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박정희가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인데도 여러 가지 일을 해요. 5차 개헌을 합니다. 원래 의원 내각제였었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권력 잡는데 총리하기는 싫었나 봐. 그래서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국민이 뽑아주는 직선제로 바꾸고 4년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너네 쓰레기야 하지마 하고서 금지시키고, 정치 깡패, 아까 시위하는 거 봤었죠. 행진시키는 거. 민주공화당을 창당해가지고 민주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죠. 그래서 박정희가 윤부선과 붙어서 박정희가 정부가 처음 들어섭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뒤에 배워요. 이 부분은 뒤에 배우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한일협정, 경제개발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었죠. 한일협정으로 돈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으로 돈을 마련했고, 뒤에 배우지만 서독, 독일의 서쪽, 서독으로 광부랑 간호사를 보내서 역시 돈을 벌어옵니다. 요 세 가지 방식으로 돈을 또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일본과 협정하기 위해서 김종필 오이라 회담, 아까 얘기했었죠. 굴욕적이다 해서 6.3 시위가 있었고, 계엄령 때리고, 야, 이런 민족주의라면 난 장례시킨다라고 대학생들이 데모했었죠. 그리고 한일협정 끝내 체결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 좀 굴욕적이었지만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됐었고, 한미일 상호방위 체제에 도움이 됐었다. 베트남 파병에서 브라운 각서 체결했었죠. 우리 군의 현대화, 여러 가지 차관 빌려주는 거, 전투병까지 파견했었고, 문제 라이트 아이언 문제 있었고, 고엽제 문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가 윤보선을 이제는 압도적으로 이겼었죠. 경제 성과를 보였으니까. 근데 이때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그래서 동백림 사건으로 여론을 좀 조작하기 위해서, 불리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간첩이라고 조작했었고, 그리고 김신주 사건, 박정희 뭐가지 따라왔었다라는 일이 있었고, 푸에블로 납치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그래서 북한 새끼들이 도발하고 간첩 사건 조작하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6차 기한 3번까지 할 수 있게 대통령의 3선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없애버립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몇 번까지? 3번까지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때 박정희가 파트너가 바뀌었죠. 김대중을 파트너로 맞이합니다. 이때 김대중은 40대 기수로 젊음으로서 나갔었고 말을 졸라 잘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박정희가 간신히 이깁니다. 그리고 헌법을 고치는데 유신헌법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오늘 봤는데 양이 좀 많지만 지루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한번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제대로 공부하는 게 차라리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내용도 이해 안 되는데 생략하고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더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부득이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재밌지 않아요?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6 이후의 입법사법 행정의 권한을 모두 장악한 최고기구이다. 맞습니다. 5.16 이후에는 최고는 요거야. 국가재건 최고회의. 여기에 의장은 박정희. 한일협정은 6.3 시위로 인해서 체결이 무산되었다. 아니죠. 6.3 시위로 저항은 했지만 계엄령 때리고 통과시켰죠. 베트남 파병은 국군의 현대화, M16 줬죠. 외화 획득에 도움 줬다. 5.16 이후에 민주공화당 창당했죠. 그래서 민간인 박정희가 등장하죠. 3선 개헌, 369는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되었고 박정희는 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죠. 맞습니다. 박정희 주도의 5.16 구조정부 이후 최고 통치기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아까 봤었죠. 요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한일협정 체결 당시의 반대 시위는 6.3 시위였었죠. 6.3 빌딩 쓰면 안 됩니다. 6.3 시위. 뭐는 미국이 요청에 따라 한국이 베트남에 참전할 근거가 되었나? 그렇죠. 그 면도기 이름 브라운 각서.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올해가 체결된 지 딱 60년 되는 해네요. 행사하겠네. 한일협정 체결 당시 경제적 지원 외에도 뭐가 문제되었습니까? 경제적 지원은 박정희가 원하는 거였었고, 뭐
일본의 배상, 사과, 뭐 문화재, 일본군 위안부, 징용 등등등 독도 문제 등 수많은 한일 관계 현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죠. 요건 쓰긴 따름인 것 같아요. 한번 복습해 보세요.